예, 오늘은 저희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암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의 암살 사건을 뽑아서 좀 심층 깊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뭐 세계인들이 다 아는 카이사르 암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문구들이 많죠.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그런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는 아주 유명한 암살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담당하게 될 15세기 후반에 피렌체에서 벌어진 메디치 가문 암살 사건입니다. 당시 메디치 이 가문이 사실 피렌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암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꽤 알려지지 않은 암살이죠. 세 번째 암살 사건은 20세기 초죠, 그죠? 1928년 가을 베이징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가 박용만 피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암살은 에브리바디 다 아는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이죠. 너무나 유명한 암살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루머 내지는 억측, 그리고 음모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암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암살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암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서로 이 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개의 주제인데요. 각 선생님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점 여쭤보고 그리고 그 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암살 사건을 통해서 볼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건 암살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 왜 암살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다룰 네 가지 암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아마 암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도덕적 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의미에서 평가가 상당히 갈라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암살자를 찬양은 좀 그렇고요. 암살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반대급부로 암살자를 이제 비판했던 세력, 암살당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 이게 아마 암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쨌든 간에 사실은 또 이 암살은 그 이후 역사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카이사르 암살이나 메디치가의 암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박용만 암살 사건이나 케네디 암살 사건 그리고 우리 역사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래서 암살 사건의 실체는 있지만 이 암살 사건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평가 그리고 현재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는 박용만 피살 사건인데요. 1928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피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암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귀국길을 갖다가 상하이에서 출국을 했는데 원래 일정이 없었던 상하이에 가면 홍커우 공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홍커우 공원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공원인데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해서 이제 그 어떤 일종의 성공을 거뒀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원래 그 당시에 장제스로 대표되는 국민정부가 일본과의 전쟁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이후에 장제스 국민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한중 우호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을 때 그 시점이 굉장히 모호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1284변이라고 해서 1월 1932년
1월 28일 날 일본이 상하이를 갖다 공격을 하게 되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국민정부가 장제스가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을 갖다가 이제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승전 막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거였는데 잘못하면은 국민당과 이 중국과 일본 간의 정전협정이 깨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는 그 자신들의 적이었던 일본에게 폭탄을 던졌지만 잘못하면은 일본과 중국 간에 어떤 그런 협상을 갖다가 깰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라 이런 건 찾아보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구 선생이 굉장히 여론전에 강했는데 앞선 두 개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암살을 갖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그 당시 상하이에 있었던 신문사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익명으로 투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갔던 그 사건의 전말을 설명을 하고 한 장의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진이 보통 윤봉길 의사를 갖다 검사를 하면 항상 늘 나오는 사진이에요. 한 손에는 수류탄을, 한 손에는 권총을, 뒤에는 태극기가 있고 목에는 선서문을 걸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반일 정서 그리고 좀 어떤 이 약소민족이었던 한국인의 어떤 그러한 불굴의 의지를 갖다 보여줬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암살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여론전에 나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비하자면 알려져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윤봉길 의사 사건의 4년 전으로 돌아가서 1928년에 있었던 10월 17일 날 베이핑,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베이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를 남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징이라는 말 자체가 경자라는 말 자체가 수도를 뜻하거든요. 징자가 빠지고 베이핑으로 이제 베이징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베이핑에서 이 어떤 한 후통에서 골목길에 있었던 집에서 어떤 피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박용만 피살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박용만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박용만이 도대체 누구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용만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독립운동가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반일 운동을 하다가 일단은 옥살이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승만을 만나서 어떤 의용제 같은 걸 냈기도 하고 이후에는 1904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도 공부를 하고 한인소년병학교라고 해서 무장투쟁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와이에 건너가서 또 한인사회를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학교를 만들고 무장투쟁에 나섰던 인물이었고 한편으로는 자신과 친했던 이승만을 하와이로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두 명의 리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지금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횡령 의혹을 받았던 어떤 정치 갈등 속에서 이 패배를 하고 하와이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무장투쟁에 노선을 걷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결국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륙농강공사라는 농장도 경영을 하고 대구 북쪽 지역에 있었던 군벌 세력과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다져가게 됩니다. 문제는 1928년 10월 27일 날 이해명과 이곳 다물단원이었던 이직연이라는 두 사람이 바로 그 박용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해명이 총을 꺼내서 박용만을 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박용만 피살 사건입니다.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는 신문에서는 이 사건, 그러니까 중국 그 베이징의 어떤 경찰 당국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니까요. 독립운동 관련 사건인지 혹은 뭐 공산당과 관련된 사건일 수도 있고 복잡한 사건이니까 비밀리에 이 조사를 하다가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고 그 신문에 1928년 10월 19일 날 이틀 뒤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인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독립당 베이핑 촉송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촉송회라는 게 뭐냐면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정치 노선들이 있고 세력들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통으로 하나로 뭉치자, 빨리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는 이게 협회입니다. 그 한국 독립당 베이징 촉성회랑 그리고 또 이제 베이징 유학생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서신을 씁니다. 이해명은 죄가 없다. 변절자 박용만을 처단한 것이다. 라고 이 서신을 갖다가 검찰에다가 씁니다. 검찰에 그 서신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다른 한편은 그 당시 이제 박용만의 아내는 중국인 아내가 있었어요. 옹씨라고, 근데 그 이름은 안 알려져 있고, 옹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이 옹인데, 그 옹씨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해서 진전이 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서한에 아까 이제 제가 그 베이징 촉성회랑 그 다음에 그 유학생이니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서한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서한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구절은 이해명과 박용만 둘 다 조선인이다. 그런데 중국 국적을 획득을 했다.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은 중국과의 조약에서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즉 중국법에 대회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조선인이라면 일본의 인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신들 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중국 국적을 획득했다고 일단 밝혔고, 두 번째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변절을 했다. 원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장관이었고, 그 한국 독립당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배신을 하고, 일본의 어떤 밀정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조선에 들어가서 조선 총독을 만나기도 하고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조선을 거쳐서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일본에 그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 의해서 주요 인물로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어떤 방해 없이 조선을 통해서 만주로 가게 되고 총독을 만났다는 얘기는 뭔가 그 뒤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밀정설이 굉장히 파다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정을 갖다가 이해명은 처단한 것이다. 이 사람은 민족 영웅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인 사회에서는 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변절자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상황이다는 것이죠. 즉 중국법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정의로운 그 질서 안에서 이 사람은 변절자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중국 법에 따라서 재판할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넘어서 서한을 보낸 상태에서 이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 11월 6일 날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1심 판결이 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는 이걸 갖다가 살인죄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해명이 박용만을 죽인 것은 민족 반역자를 갖다가 처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정의 여지가 있다. 즉 감형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떤 5년 2개월의 징역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5년 2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문제는 원래는 이제 이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무죄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도 상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검찰도 상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웅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형이 얕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변절자가 아니다, 박용만은. 이 사람들이 원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돈을 빌리러 왔다가 돈을 갖다 빌려주지 않으니까 살인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웅 씨는. 그래서 이거는 변절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독립운동이랑 하면서 이 사람들을 여태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가서 탄원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검사예요. 검사라면 당연히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으면 원고 편에 써야 되는데 원고 편에 쓰지 않고 피고 편에 씁니다. 피고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요. 이 사람의 상고의 이유가 뭐냐면 의분살인이라는 조목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분살인이라는 조항은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중華民国형법 286조에 나왔던 조항인데,
그냥 내가 계획한 살인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의로운 문제에 의해서 내가 분노를 하게 돼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의분살이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막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1927년에 난징국민정부가 수립을 하고 중화민국 형법을 갖다가 난징국민정부가 하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때 들어간 조항이 의분살인 조항입니다. 원래 이거 만들 때부터 논쟁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그 당시에 격분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느냐. 이거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조항이냐면 사실은 이 대청률에 보면 청나라식의 전통률 법률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바람을 폈거나 남편이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동생이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거나 했을 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걸 목격했을 때 그 감정에 복받쳐서 죽였을 때 감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원래는 의도는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검사가 이 막 만들어진 조항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박용만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격분을 해가지고 박용만을 살해를 한 것이다 라고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를 한 다음에 당연히 2심에 올라가고 나서 당연히 또 이제 한인 그 조직들이 막 이제 그 대한독립당 어떤 그 베이핑 촉성의 집행위원회 그리고 조선의열당 북평지 베이핑 지부 제중국 한인청년동맹 베이프 지부들이 또다시 막 그 공문을 그 서신을 씁니다. 법원에다 서신을 써가지고 이해명은 죄가 없다. 민족 그 반역자를 갖다가 처단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다 이렇게 젊은이의 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먹히는 명분이 왜냐? 중국이란 나라가 1911년에 신해혁명을 하고 나서 1912년에 중화민국이 들어섭니다. 청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서는데 그 당시에 임시 대총통이 누구였냐면 순종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는 여전히 청조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저 청조를 갖다가 무너뜨리려면 내전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청조의 대표적인 권력자가 위안스카이 원색이었는데 담판을 하게 됩니다. 위안스카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대총통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권력을 넘겨달라. 그러니까 순종산이 알겠다. 권력을 넘겨주겠다. 다만 약속이 있다. 수도는 난징에다 담아야 되고 국회를 열어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산은 물러나고 위안스카이가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죠. 심지어 이때도 암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순원이 물러나고 나서 국민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송교인, 숭자오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자기가 선거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국민당이 승리를 하게 돼요. 숭자오런을 갖다 암살하게 됩니다. 물론 위안스카이가 했다고 증거는 없지만 다들 위안스카이가 했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순원이 결정한 건 결국은 북쪽에 있는 위안스카이 세력을 물리쳐야 되니까 북벌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북벌을 할 때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황포공관학교, 즉 중국의 혁명에 어떤 조선인들이 혁명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북벌을 하게 되는 그런 거 동참을 했었고 순원이 내세웠던 순종산이 내세웠던 혁명에 동조를 하면서 같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은 필요한 것이다. 젊은이 필요한다는 그 명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명분이에요. 정치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법원에서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고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결국 1심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이거 의문사실은 아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이해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용만이 변절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서면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사실은 이청천의 지령을 받아서 죽이러 갔던 거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 재판부는 이거 사전 계획을 다 하고 지령도 받아서 가서 죽이려고 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게 의분살이냐 그 순간적인 격분이냐가 아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러게 되니까. 근데 그리고 또 2심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밖에 있었던 한인 세력들은 무죄로 주장을 했지만 이 이해명 측에서 변호인단을 다 바꿔요. 왜냐하면 1심에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갖다가 검사가 의분살인이라는 조항을 갖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더 죄를 갖다가 감경시킬 수 있겠다. 이건 1년에서 7년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만 살고 남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2심에서 이거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게 됩니다.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되게 난처한 거예요. 단순히 이게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한인들이 중국 국민당과 협력을 해서 중국 혁명의 황포공간에서 같이 관시도 인맥도 만들어지고 혁명에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당의 중앙에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가까웠던 세력들을 이용을 해서 압력을 넣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니다라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난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검사는 그 당시 1심, 2심 검사가 아니라 대법원 산하에 있는 이 3심 최고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 적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적간이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를 써요.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2심 판결문에 보면 판결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판결문에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제출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의문살인이냐 아니냐를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들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2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사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기환송한다. 2심에서 다시 결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 가요. 이게 난리가 나죠. 이제 여기서 이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그 재판을 쭉 진행을 하는데 논리는 똑같습니다. 1심 때, 2심 때 똑같아요. 변호인단은 의문살인을 주장을 하고 그 검사 측도 이 사람이 그 의문살인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최종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 이건 의문살인 맞다라고 판결을 냅니다. 그래서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갖다 결정을 하겠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사전에 준비했었고 지령을 받은 건 어떻게 되냐. 제가 판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당의 명령을 받들고 왔으며 3년간 그를 죽일 준비를 했다고 진술하여 사전 모의인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날 준비했다면 마땅히 만나자마자 그를 쏴 죽여야 했는데 어째서 반나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라고 질문하자 제 생각은 만약 그가 제 충고를 들었다면 그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피고인이 박용만을 찾아온 목적은 그가 당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 위함이었으며 박용만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비로소 살해할 의도가 생겼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원래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살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사건의 정황을 심사하건대 피고인의 범죄는 실로 조국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현장에서 의문에 격발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판결이 나는 것이 이 재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이 안건이 굉장히 특이한 건이거든요. 심지어 이 의문살인 조항은 지금 대만에도 있어요. 중국에는 없고요. 중華民国형법에 이어진 대만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판례를 찾아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간통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일부만 이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1928년에 중華民国형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살해집을 갖다가 모은 책들이 나오는데 전국 율사는 이제 변호사를 얘기하는데 민사, 형사, 소장, 휘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들어갑니다. 의문살인 조항의 특수 케이스로.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의문살인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게 순간의 현장에서 격발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골면 귀골이에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암살한 다음에 지령을 해서 암살한 다음에 암살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원래 암살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암살한 거야. 라고 하면 수많은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특히 암살의 시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의문살인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928년 난징국민정부가 처음 만들어졌고 당시 혁명의 아주 과도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판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법이라는 것이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법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느냐, 즉 의문살인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개헌 이후에 재판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립운동이라는 것의 복잡성입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데 이 이해명이라는 사람은 이후에 조선의용대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조선 한국광복군에서도 활동을 했고 해방 이후에는 반민특위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1980년 건국군장 독립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죽음을 당한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절자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변절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995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박용만에게 건국군장 대통령장을 줍니다. 한 명은 암살자고 한 선은 암살당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한국에서 건국군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래서 근데 이 아이러니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이 홍범도 그때 이제 흉상 문제도 있었지만 홍범도는 사실은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민족 영웅이었거든요. 근데 그 홍범도의 그 시신이 한국에 오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한쪽 정치 세력이 그 이미지를 선점을 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는 것이고 독립운동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할 때도 굉장히 어떤 생각해볼 문제들을 던져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 암살, 카이사르와 메디치 암살은 그냥 암살 사건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 간의 어떤 다툼, 그리고 연속성, 단절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는 암살 끝나고 나서 정말 공식적인 재판, 이 3심까지 다 한 거잖아요. 파기환송까지는 4심이네요, 그죠? 그래서 암살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했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고 우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현대사, 근현대사죠. 아직까지 여전히 중요한 서로 갈등이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시기는 참 복잡하다. 우리가 단순히 친일 그리고 독립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 시대를 딱 그 구분해서 평가하기도 쉽지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임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지 이 암살 사건 말고도 우리 독립, 친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인식을 가질지 이게 우리 현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미래에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두 분 궁금하신 점이나 그 박용만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가 좀 어느 대략 배신자냐 아니면 억울한 희생자냐 어느 정도? 현재는 이제 억울한 희생자다 쪽으로 많이 최근의 연구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을 하는 독립운동가 인명사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최근에 학계에서는 박용만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식으로 물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아마 이 훈장을 받을 전후로 인해서 아마 이제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었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역사 스페셜 이런 데서도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평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이 박용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80년대, 90년대까지였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도 박용만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평가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가 연구자들 사이엔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세 번째 암살 사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